자, 이번 시간 대지 관련 규제라고 하는 주제 있고요. 요거는 이제 1년에 평균 한 문제 정도는 무조건 나오고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각 주제별로 딱딱 끊어서 떨어지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대제 분할 제한에서 지금 8년 동안 한 문제 구성이 됐고요. 이 문제는 무조건 맞춰야 될 문제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국토기획법에서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우리가 이제 도시지역이라고 하는 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 밖의 지역은 쟁점 안 되고요. 그래서 요는 그거예요. 주거지역은요 60 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다. 상업적 150, 공업적 150, 녹지 200 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 땅을 잘게 쪼개게 되면 효율적 토지용이 안 된다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거지역 60, 상업적 150, 공업적 150, 녹지 200이라고 하는 거 그냥 숫자 외우시면 되고요. 근데 실제 문제 구성할 때는 그냥 주거지역 이렇게 내지 않고요. 자, 1종 전용주거, 2종 전용주거, 1종 일반주거, 2종 일반주거, 3종 일반주거 이렇게 풀어서 나와. 그래도 우리가 외울 때는 뭐라고요? 주거지역은 60 이렇게 상업지역 중심 일반 아까 그런 거 있었죠? 유통, 그다음에 근린 이런 거 나오면 그냥 상업지역은 모두 얼마 150. 공업지역도 전용공업, 일반공업, 준공업 구분하는데 외울 때 그냥 공업지역은 무조건 150. 녹지, 자생보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녹지도 무조건 200 이렇게 단순하게 가시고 바로 문제 가지고 볼까요? 건축법령상 최소 분할 면적 기준이 가장 작은 용도적은 주거지역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 60이었었죠.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플러스는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주거지역은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 200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문제는 뭐 다양한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분할 제한 면적 큰 것부터 작은 순서로 연결하시오 이런 문제를 구성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주거지역은 60 이렇게 그래서 하여튼 가장 작은 건 주거지역 가장 큰 건 녹지지역 이 정도로 그림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분할 제한 면적 이건 무조건 외우고 가실 주제 간단한데 절대 실수를 해서는 안 되는 문제. 이 문제를 줄 때는 그냥 맞추라고 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자 뭐 나머지 내용들은 별 필요가 없겠고요. 지문 하나 보면은 이런 거 나와 있어요.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함에 있어서 건폐의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하는 것도 가능하다 해서 틀렸고요. 자, 요걸 다 볼 건 아니고 자 보실까요? 우리 건축물의 4대 규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그래서 건물 지을 때 이런 기준에 적합하게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 있죠. 도시지역이라고 하고 되어 있는데 도시지역이 중요한 건 아니고 이 건폐율이 50%인데 자 100평짜리에다가 50평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토지를 분할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건폐율 기준에 위반되는 토지 분할은 허용되지 않는다. 같은 논리 구조로 용적률, 높이 제한,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규정에 위반되는 토지 분할도 안 된다. 기존 자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규정에 자 적합한 것만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검토하게 될 게 두 번째 주제예요. 대지와 도로의 관계라고 해서 이 얘기는요. 우리 맨지라는 개념과 연결을 하셔야 돼요. 부동산 학개론 공부할 때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토지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고요. 또 건축법 앞쪽에서 논의할 주제 중에 하나 그런 게 있어요. 자, 문화재 이런 것들은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건 나중에 보겠고. 자, 여기서 지금 주어진 주제는요. 일반 기준 대지는 도로의 몇 미터? 2m 이상 접해야 된다라고 해서 대지가 도로의 2m 이상 접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도로라고 하는 게 있으면 도로는 뒤에서 다 논의하겠지만 보행 가능해야 되고요. 자동차 통행 가능해야 되고 그다음에 원칙적으로 너비 4m 이상을 충족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2m의 의미가 뭐냐면 인간의 어깨폭을 최대 1m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교차 통행을 하면서 어깨 부딪히지 아니할 수 있을 정도 이걸 이름하여 뭐라고 그런다? 바로 도로의 폭 최소 2m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대지는 도로의 2m 이상 접해야 된다.
라는 의미는 최소 얼마 2m는 최소 2m는 어떻다 확보를 해야지 사람이 어깨에 부딪히지 않을 수 있다. 옛날에 이게요 95년도까지만 하더라도 1.5m였습니다. 대전 도로에 1.5m 이상 접해야 된다. 그럼 95년도가 뭐냐라고 했을 때 최용만이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최용만 선수가 태어나고 나서 사람 어깨 폭이 75cm가 넘을 수가 있겠다. 그럼 이제 어깨에 오다가다가 어깨에 붙으면 칼부림 나거든. 그래서 사람 살리자고 도로라고 하는 거, 대지라고 하는 거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된다. 이걸 통해서 이 도로의 용도라고 하는 것은 건축법에서 도로의 용도라는 것은 인간의 교차 보행은 가능해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도로의 폭을 따질 때 최소한 몇 미터, 2m는 충족을 해야 된다. 이런 해석이 나오게 됩니다. 다만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 어떻다?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이렇게 예배 지문이 있습니다. 자, 이거 기억 한번 해볼까요? 민법에서 공부하는 개념이죠. 토지가 있습니다. 한쪽이 맹지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도로가 존재합니다. 그럼 이제 맹지에는 기본적으로 건물 지을 수 없다라는 전제가 쌓이는데 만약에 지역권, 통행 지역권을 설정을 하게 되면은 이 땅 나다닐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다? 건물 지을 수 있다라든가 또는 주의 토지 통행권이라는 것이 인정되게 되면 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게 되면은 그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역시 출입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때도 문제를 되지 않는다. 그 외 최근 법에 새롭게 들어온 게 농막 같은 거, 자 원두막이라고 부르죠. 원두막 그것도 건물이거든요. 그런데 논 한가운데, 밭 한가운데 농막이 있는 경우에 있다. 이런 경우에도 굳이 어떻다? 대지가 도로 2m 이상 접하지 않더라도 건물을 지을 수가 있다. 뭐 그런 것들은 큰 쟁점은 안 돼요. 다만 최근 법에서 농막이라는 것이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그 외 건축물 주변에 공지가 있을 때 등등등 이런 것들은 답이 되는 주제는 아닙니다. 자, 그러다 치고 저기서 이슈가 되는 거 강화된 기준에서 자, 몇 미터? 4m 이상을 접해야 된다. 4m의 의미는요. 자동차의 교차 통행을 위해서 필요한 폭을 4m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4m라고 하는 거, 자동차의 교차 폭을 가리켜서 4m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자, 연면적 합계 2,000 이상인 건축물 4m 이상을 접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하는데, 원칙은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시험은 항상 특례 조항을 갖고 출제가 되게 돼요. 그래서 이 건물의 종류가 공장이다라고 하게 되면 3,000 이상일 때 4m 이상을 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축사와 작물 재배에서 어떻다? 접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 축사와 작물 재배에서는 어떻다? 접하지 않아도 된다. 이걸 외우신다고. 과정은 다 필요 없고 결국은 이제 대지가 도로 2m 이상 접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기본이 되는 명제이긴 한데 실제 시험 문제 답을 구성할 때 공장은 3,000 이상일 때 4m 이상을 접해야 된다. 축사와 작물 재배에서는 규모가 아무리 크다라고 할지라도 어떻다? 굳이 접하지 않아도 된다. 개념 설명서입니다. 공장 건축 편하게 할 수 있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큰 도로가 없어도 공장을 쉽게 설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자 3,000 이상이 됐을 때만 어떻다? 4m 이상은 접해야 된다. 이런 취지가 될 것이고요. 자 축사와 작물 재배사는요. 자, 별 의미가 없죠. 축사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시골에 산속 이런 데 이제 축사 같은 게 있습니다. 길거리에 축사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시골에 산속 같은데 축사가 있는데 도로에 4m 이상 접한다는 얘기는 얘들을 마지막 축사에 있는 돼지, 뭐 소 이런 애들이 그 축사에 들어온 후로 외출할 때가 딱 한 번 있어요. 네, 그 도축장 가는 길, 그때만 외출을 하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 자, 차가 들어와서 잘 싣고 가야 된다? 그럴 필요 없어. 빨리 가봤자 먼저 죽거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로 천천히 산보듯이 가서 어디? 도로에 접한 땅까지 천천히 걸어가면 되는 문제지. 굳이 이 개돼지들을 빨리 잡아먹으려고 차에 빨리 실어가지고 갈 필요는 없다. 이런 식의 취지에서 공장은 3,000 이상일 때 4m 이상을 접해야 된다. 축사 작물 재배사라고 하는 것은 축사와 작물 재배사는 바로 2,000 이상이라 할지라도 굳이 접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해서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서는 지금까지 문제는 공장이
출제 이슈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지문 가지고 바로 박아볼까요? 218페이지. 건축물의 대지는 끄트머리 가야 돼. 자, 보니까 바로 6m 이상 접해야 된다. 틀렸죠? 원칙이 얼마? 2m. 근데 2m를 내면 출제 오류야. 4m도 있고 변수가 워낙 복잡하니까 그냥 택도 없는 소리로 틀리게 구성을 해야 됩니다. 2번. 공장 주변에 허가권자가 인정한 공지인 광장이 있을 때는 굳이 어떻다 접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자, 공지가 있으면 굳이 어떻다 출입의 지장이 없으니까 접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식의 취지. 3번 연면적 합계가 2000제곱미터인 공장 4m 이상 접해야 된다. 틀렸죠? 연면적 합계가 공장은 3000 이상이 됐을 때만 어떻다? 4m 이상을 접해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저는 8년 동안 딱 한 번 답을 뽑았던 주제이고요. 공장 3000 이상일 때 4m 이상을 접해야 된다. 이렇게 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거 나왔으면 다시 살 붙이면 축사 작물재배에서는 어떻다? 접하지 않아도 된다. 요 정도가 출제 이슈. 특례 조항을 가지고 시험 문제 답을 구성할 수밖에 없다. 요렇게 전제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지와의 도로의 관계라는 거 한번 간단히 볼 텐데 그다지 중요치 않습니다. 보고 버리시면 돼요. 자, 보니까 자, 지금 대지는 대지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의 필요가 없는 경우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도 된다. 이거 이제 기본적인 해설을 써놓은 건데요. 일반적으로 도로라고 하는 것은 대지라고 하는 것은 도로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만약에 도로가 높고 대지가 낮으면 빗물 같은 것이 이 대지를 침식하게 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지금 만약에 배수에 지장 없다. 물 빼는데 아무 지장 없다. 방습 필요가 없다라고 한다면 굳이 대지가 도로보다 낮아도 된다.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큰 의미 없어요. 자, 두 번째. 옹벽의 외벽면에는 이의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 외의 구조물이 튀어나오지 아니하게 해야 된다. 해설해 볼까요? 그러면 옹벽의 외벽면에는 지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는 가능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라고요? 배수를 위한 시설의 설치는 가능하다. 이런 해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지를 위한 시설은 어떻다? 설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배수, 물 빼는 거죠? 배수를 위한 시설은 어떻다? 설치할 수 있다. 그래서 자, 이건 이제 산동에 살아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건데요. 옹벽이라고 해서 옹벽을 칩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통 PVC관 중간중간에 몇 개 박혀 있어요. 이게 이제 만약에 그 배수를 위한 시설 설치가 안 되게 되면은 여름철에 자, 장마가 지거할 때 다 옹벽 축대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배수를 위한 시설의 설치는 가능하다. 그 외 지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도 가능하다. 이런 해석이 되겠고요. 뭐 나머지 큰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2번 나왔는데 한번 참고해 주실 것. 이건 쟁점 안 되고요. 자, 도로라고 하는 것 역시 거의 출제가 되지 않는 주제. 자, 도로의 기본 정의는요. 자, 보행 가능해야 되고요. 자동차 통행 가능해야 되고요. 너비 4m 이상. 이게 도로의 기본 정의입니다. 근데 시험에는 거의 출제가 되지 않아요. 다시 도로라고 하는 것은 보행, 사람의 통행은 반드시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이런 것은 건축법에서는 도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건축법에서의 도로라고 하는 것은 보행은 반드시 가능할 것. 두 번째, 자동차 통행 가능할 것. 세 번째, 너비 얼마? 4m 이상일 것이라고 하는 것. 근데 여기에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해도 어떻다? 도로가 될 수가 있고요. 너비가 4m가 되지 않더라도 도로가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법에서의 도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어떻다? 보행은 가능해야 된다. 그래서 보행이 불가능한 도로라고 하는 것은 건축법에서는 어떻다? 도로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논의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해서 도로의 종류 등에 관한 질문 뭐 나와 있는데 거의 의미 없어요. 해서 자, 그 정도 보시고요. 자, 이제 본론 들어가서 건축선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선은요, 미리 말씀드리면은 건축선 지정의 효과만 출제가 되게 됩니다. 왜? 이 그림 그려가지고 막 설명하고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교재를 통해서는 가능하지만 시험 문제를 가지고 구성할 때는 거의 출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시험에는 건축선 지정의 효과라고 하는 것, 이것만 출제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선 지정의 효과라고 하는 것. 자, 설명 간단히 드릴게요. 자, 도로는 기본적으로 보행 가능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통행 가능해야 되고, 도로의 폭은 원칙적으로 4m라고 하는 것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건축선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 가능선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지금 양쪽에 대지가 존재하게 됩니다. 양쪽에 대지가 있어요. 근데 도로 폭이 4m를 충족을 못한 경우가 있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을 건축선으로 인정을 하고 여기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다라고 전제가 되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면, 나중에 도로 확장할 때 건물 철거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법에서는 건물 지을 때 설령 현재 도로가 4m가 안 되더라도 최소한 4m는 미리 어떻다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도로 확장할 때 건물 다 철거하고 보상비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건축법에서는 최소한 몇 미터? 4m는 미리 확보를 해 두자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요 이렇게 가는 거죠. 양쪽에 대지가 있습니다. 도로 소요 너비 4m를 충족을 못했을 때, 자, 그러면 공평하게 도로의 중심선에서 도로 소요 너비라고 하는 거 몇 미터? 4m의 2분의 1씩을 후퇴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도로 중심선에서 도로 소요 너비의 2분의 1 2m, 도로 중심선에서 도로 소요 너비 2분의 1 2m라고 하는 것을 후퇴를 시키면 이게 바로 뭐가 된다? 건축선이 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자, 소요 너비 4m가 안 되는 도로에 양쪽에 대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어떻게 하자? 바로 도로 중심선에서 도로 소요 너비 2분의 1인 2m씩을 수평 이동한 선을 뭘로 삼는다? 건축선으로 삼게 된다. 반대쪽도 마찬가지죠. 도로 중심선에서 도로 소요 너비의 2분의 1을 수평 이동한 선을 뭘로 삼는다? 건축선으로 삼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건축선이 지정이 되게 되면, 건축선이 지정되면 이 부분은요, 건물,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은 건물을 지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대지 면적 계산할 때 이 부분은 대지 면적에서 제외한다. 이런 해석이 나오게 됩니다. 그다지 중요치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파란 선까지만 어떻다?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그래서 시골에다 땅 살 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시골의 경우 보통 도로폭이 4m가 안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주로 수도권의 양평 이런 지역에 소규모 주택 사가지고 또는 땅 사서 주택 짓는 분들 꼭 이런 문제 터집니다. 그래서 한 30평짜리 땅을 샀는데 이 도로 폭이 4m가 안 돼서 한 뭐 5제곱미터, 10제곱미터가 먹고 들어가는 경우 있거든요. 이게 건축선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요. 자, 한쪽에 경사지나 하천부지, 선로부지가 존재하고 도로가 4m를 충족을 못했을 때 이때는 나중에 도로 확장하자고 경사지를 옮길 수는 없습니다. 하천부지를, 선로부지를 옮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경사지 등이 있는 쪽 도로 경계선에서 도로 소요 너비 얼마? 4m만큼을 수평 이동한 선을 뭘로 삼는다? 건축선으로 삼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자, 소요 너비, 즉 4m에 충족을 못한 지역에서의 건축선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똑같은 논리 구조로요. 이 건축선과 원래 도로 경계선 사이 요 부분의 면적은 대지 면적에서 제외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정 건축선. 이건 별 쟁점 안 되는데 시험지문 한번 나왔어요. 자, 우리가 보통 신도시 만든 지역의 중심 상가 지역을 보시게 되면요. 그 통로가 겁나 넓습니다. 이게 이제 지자체가 돈이 많아서 땅을 수용해서 도로를 넓게 확보한 게 아니라 소위 지정 건축선이라는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이란 데서 따집니다. 용도적 도시지역에서 시군구청장은 최대 4m까지 건축선을 후퇴시킬 수가 있다. 그 뭔 소리냐면 이미 도로
수납이 4m를 충족을 했습니다. 대지가 이렇게 양쪽에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얼마? 4m씩을 또 추가적으로 얼마? 4m를 후퇴시킬 수 있다. 그러면 기존도로 4m에다가 최대 경우에 따라서 12m까지 통로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토지 소유자가 가만히 있느냐? 가만히 있습니다. 왜? 일반적으로 건축선과 도로 경계선 사이 보분의 면적은 대지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이들은 대지 면적 계산할 때 아예 쳐줘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이 건축선과 도로 경계선 사이 보분의 면적도 대지 면적이 산입이 되기 때문에 손해볼 게 없어. 약간 1층을 좁게 짓고 한 층 더 올리면 되는 문제니까. 그 대신 상권이 살아나니까 통로가 넓어져서 상권이 살아나니까 어떻다?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게 소위 바로 지정 건축선. 따로 이 시군구청장 등이 지정한 건축선 최대 4m까지. 여기까지가 쓸데없는 소리예요. 여기까지가 배경 설명이야. 그래서 건축선 지정의 효과 라고 하는 거, 이걸 가지고 출제 이슈를 삼습니다. 자, 건축물 담장이라고 하는 거,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표 아래 부분 어떻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합니다. 다시요. 건축물 담장,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표 아래 부분 어떻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설명드리면 뭐라고요? 건축선까지만 어떻다? 건물을 지을 수가 있다. 근데 지표 아래 부분은 어떻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 이제 한번 볼까요? 자, 건축물 담장의 지표 위 부분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 건축물 담장의 지표 아래 부분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도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표 위 부분이 출제가 될까요? 지표 아래 부분이 출제가 될까요? 당연히 지표 아래 부분이 출제가 됩니다. 왜? 예외 항목이니까. 예외 항목이니까. 그래서 뭔 소리냐면 건물 지을 때 건축선까지만 어떻다? 지을 수가 있다. 근데 우리가 건축물 건축할 때 기초 부분 있지 않습니까? 기초 부분 좀 밑으로 삐져나가도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걸 지하층을 뚫고 간다. 이건 아닙니다. 실제로 이 법조문 1962년도인가 만들어진 법조문인데 그 후로 명동 지역에서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자기 땅이고 건축선이 있는데 자, 지표 아래 부분에 지하층을 뚫어가지고 넓게 썼던 사례가 있습니다. 불법입니다.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표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것의 의미는 건물 기초공사할 때 좀 삐져나가도 건축선 밖으로 삐져나가도 된다는 얘기지 이게 뭐 그냥 지하층을 뚫고 지나갈 수 있다 이런 의미는 아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표 아래 부분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도 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그리고 이제 딱 한 번 나왔던 사례인데요. 자, 도로면에서 4.5m 이하에 있는 출입구등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이건 이제 뭐냐면은 화물차의 기본 적재 높이에 관한 개념이 되게 됩니다. 화물차의 기본 적재 높이. 그래서 화물차의 기본 적재 높이는 4.5m입니다. 자, 볼까요? 1층이나 한 2층 정도까지가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창가 도로변에 건물을 바짝 건축선에 붙여서 지었습니다. 근데 창문을 열 때 밖으로 여는 형식이다라든가 하게 되면 어떻다고요? 자, 도로를 지나가는 화물차하고요. 이 건축물 창문 열어놓고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좀 특수한 경우고 대부분이 뭐냐면 상가 밀집 지역을 보시게 되면은 1층 있지 않습니까? 1층에서 식당 문을 밖에서 봤을 때 당기시오. 거의 불법입니다. 왜?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거. 이런 조항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 당기시오는 불법이고 밖에서 봤을 때 미시오가 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대부분 건물 지을 때 건축선 바짝 붙여서 건물 짓게 되어 있거든요. 간판 때문에 최대한 붙여서 짓는 게 일반적인 모습인데 지금 이제 도로면에서 4.5m 이하에 있는 출입구등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않는 구조를 해야 된다 해서 이 정도까지. 지문 한번 체크해 볼까요? 여러분 교재 220페이지
자, 첫 번째 박스. 분수.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은 4m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뭐 썩 좋은 집은 아닌데 도시지역에서는 한정하고요. 최대 4m까지 쟁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이 아닙니다. 두 번째 박스. 답이 됐나요? 담장의 지표 위 부분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오른편. 두 번째 답이 됐네요. 건축물의 지표 아래 부분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을 수 있다라고 해서 지표 아래 부분은 어떻다? 넘어도 된다라고. 그러니까 두 개의 질문 거의 유사하게 구성되는데 결국 문제를 구성할 때 답을 뽑을 때는 어떻다? 지표 아래 부분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도 된다. 이런 식의 취지. 4.5m 얘기는 좀 너무 오래전에 출제가 됐었고요. 요즘엔 출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요 정도까지가 건축선에 관한 게. 그래서 설명 더럽게 길게 드렸는데 결국은 건축선 지정의 효과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답을 구성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개공지. 대지 관련 규제 가장 중요한 이슈가 공개공지. 통계적으로 가장 많은 출제가 이루어지는 게 공개공지. 자, 공개공지를 얘기하면 먼저 공지라는 개념부터 생각을 해볼까요? 공지라고 하는 거. 토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가 있을 때 건물을 지어 올리게 되면은 지어 올릴 때 소위 건폐율 규제라는 것을 받습니다. 앞에서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건폐. 그래서 우리가 이론상 우리가 이제 국토기법을 통해서 공부하시겠지만은 이론상 건폐는 최대 90%까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토지에서는 건폐율의 이론상 최대치가 얼마? 90%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 얼마? 10%에 따르면 남는다.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공지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부동산 학개론 공부하다 보면요. 부동산 활동에 따른 토지의 분류 얘기할 때 공지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건폐율 규제 때문에 건물을 지을 수 없는 토지를 가리켜서 공지. 자, 근데 이제 이 공지라고 하는 것은 사소유권의 객체입니다. 뭔 소리냐면 이 사람이 100평짜리 땅을 갖고 있을 때 어떤 이유로 90평까지 건물을 지었다 하더라도 10평은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이 토지를 가지고 있고 우리 민법 공부하실 때 소유권은 배타적인 권리다라고 얘기합니다. 해서 타인이 나의 이 물건에 대해서 이 토지에 대해서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으면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반환 청구권 또는 자 정당한 권원 없이 나의 토지의 사용 수익을 방해하고 있으면 방해 제거 청구권. 물론 우리 민법 공부하실 때는 건물자 철거 청구라든가 자 임차인에 대한 퇴거 청구 이런 것이 방해 제거 청구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다시 갑시다. 소유권은 물권이고 배타적 권리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내가 건물 짓다 보니까 10% 정도의 남는 땅이 있었다. 이걸 공지라고 불렀을 때 일반 시민이 여기에 들어와서 앉아 있을 수 있다 없다? 앉을 수 없습니다. 이건 내 땅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자, 이게 혹시 낮 시간대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그런 지역이다라고 한번 전제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도 많이 다니는데, 자, 그 시민들이 내 땅을 밟을 수가 있다 없다? 밟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왜 내 땅이니까 소유권의 본질적 내용이죠. 자, 그런데 우리 건축법에서는 이렇게 건물 못 짓는 부분에 대해서 놀리지 말고 어떻게 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 김의자 등을 설치해서 시민들이 쉴 수 있게 공개를 해달라라고 하는 거. 이걸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출제 포인트 3개예요. 그리고 얘는 거의 도배하듯이 출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상준 1주, 대가리가 수요시입니다.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하는 거. 지금 낮 시간대 사람들이 바글거리는 용도직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 법에서는 상준 1주라고 하는 것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상업지역 전부예요. 준주거, 준공업지역, 일반 주거지역. 이게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동네다. 첫 번째 출제 포인트 뭐라고요? 상준 1주. 물론 시험 문제를 구성할 때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건물이 뭐냐. 바닥면적 합계 5천 이상으로서 쭉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외우면 안 돼. 그래서 결국은 낮 시간대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지역이 뭐다? 상준 1주라고 하는 거.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그리고 일반 주거지역. 상준 1주에 대해서는 어떻다? 공개 공지라고 하는 것을 설치하도록 한다라고 해서 상준 1주는 어떻다? 공개
공지를 설치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거, 요게 하나의 출제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좀 이따 문제 도배해보래요. 상준일주. 건물의 종류는 아예 외우지 말자고 설명드렸고, 두 번째 이슈. 자, 공개공지 설치 범주, 대지 면적의 10%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상업지역 중에서 건폐율이 제일 큰 지역이 중심 상업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중심 상업지역 때문에 이론상 대한민국 토지에서 건폐율 제일 큰 게 90%, 그럼 최소 얼마? 10%의 땅은 남을 수밖에 없다. 해서 100분의 10 이하라고 하는 거. 마지막 주제가요, 이렇게 상준 1주 100분의 10 이하에서 공개공지를 설치한다라고 했을 때 그냥 설치하라고 하면 설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우리가 건축을 한 기본적인 규제가 건폐율과 용적률과 높이 제한 등의 규제가 있게 될 텐데요. 자, 이 중에서 건폐율은 완화 적용하면 논리적으로 무슨 해입니다? 아까 이론상 최대치가 건폐율 얼마? 90%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지금 이제 용적률하고 높이 제한 1.2배. 그럼 이거 끝나요. 상준 1주 10% 이하 용적률 높이 제한 1.2배 완화 적용. 즉, 인센티브가 부여가 되니까 어떻다? 공개 공지 설치한다 해서 이걸로 다 끝나요. 다른 거, 지금까지 모든 문제가 상준 1주 10% 이하. 그 다음에 이렇게 공개 공지 설치하면 용적률 높이 제한 1.2배까지 기존 용도 지역에 따라 허용되는 용적률 높이 제한에 1.2배까지 완화 적용을 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문제 가지고 가보겠습니다. 221페이지. 지문은 별 필요 없고요. 자, 문제 보니까 221페이지. 자, 27회 문제, 26회 문제 뽑았었네요. 그래서 27회 문제, 1번 문제. 공개, 공지 등을 설치되는 대상 지역에 해당하는 것은 외워서 대입하는 거야? 상준 1주. 상업적이 있나요? 없어요. 상업적 없습니다. 준주거, 준공업 없습니다. 그럼 뭘 찾아야 돼? 일반 주거 지역.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갑니다. 그럼 기계적으로 외우는 게 훨씬 싸게 먹혀요. 상준 1주. 이게 용도적인 종류를 뭐 외우고 말고 할 게 아니라 그냥 기계적으로 상준 1주. 바로 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상준 1주라고 하는 거. 자, 2번 문제 볼까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에 설치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외웠던 건 뭐죠? 상준 1주는 어떻다? 설치 대상입니다. 그래서 1번 보니까 답 1번 일반 공업적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 문제 풀어갈 때는 외운 걸 가야 돼. 상업적 어디? 상업적. 4번, 5번에 상업적 나와 있죠? 빨간 상업, 파란 상업, 노란 상업에 현혹되지 마시고 상업적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준주거 나와 있네요. 준공업은 없네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일반 주거죠. 2번 나와 있죠? 답은 몇 번? 1번. 그래서 그냥 거기 건물의 종류에 현혹되면 안 돼. 그저 상준 1주. 26회, 27회 연속 뽑았던 문제. 상준 1주라고 하는 거. 요렇게. 그러니까 제발 지문을 또박또박 보고 이런 게 썩 좋은 게 아닙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상준 1주라고 하는 거. 26, 27에 나왔었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자, 지문부터 먼저 가볼까요? 상업지역에서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 공개 공지 면적 100분의 10을 넘어야 한다. 틀렸죠? 100분의 10 이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2번 지문 공개 공지를 설치하는 경우 건폐율 완화 적용할 수 있으나 높이 제한 완화 적용할 수 없다. 틀렸죠? 이건 용적률하고 높이 제한만 완화 적용. 그냥 많이 나오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상준일주의여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교재 222페이지. 자, 바로 관련 기출문제 24회 때 나왔었네요. 공개 공지 설치자에 관한 설명,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 바르게 나열한 것은 해서 첫 번째 공개 공지 면적은 대지 면적이 얼마? 100분의 10 이하라고 할 것. 그 다음 두 번째 완화 적용하는 게 뭐라고요? 용적률과 높이 제한을 1.2배. 그래서 기억은 10, 그 다음에 니은은 1.2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 공개 공지는 대지 관련 규제 중에서 통계적으로 가장 많은 출제를 뽑는 것이 공개 공지. 그래서 다시 외울 게 뭐라고요? 상준 1주라고 하는 거. 상준 1주라는 것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슈 삼았던 거 상준 일주에 이어서 10% 이하, 그 다음에 용적률과 높이 제한 1.2배 완화 적용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가요, 바로 공개 공제. 그 다음에 이제 조경이라는 주제까지 보시고 끊어갈 텐데요. 자, 대제 조경이라고 하는 거. 자, 지금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주거적 상업적의 물류 시설은 없다. 조경을 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거. 예, 나머지 다 조경 의무가 없습니다. 요거 하나만 외워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원래 법조문 적용해야 되는 게 11개가 있는데 시험에 나왔던 게 8개가 나왔었거든요. 그 당시에 쭉 나왔던 걸 분석하니까. 해서 적용하게 되면 물류시설, 요걸로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주거적 상업적의 물류시설은 없다. 적용 의무가 있다. 나머지는 뭐예요? 적용 의무가 없다라고 하는 거. 바로 지문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223페이지에 자, 끄트머리 가서 봐야 돼. 1번 지문 보니까요. 적용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는 명제 나와 있죠. 그럼 그 앞에 뭐 있어야 돼? 주거적 상업적의 물류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없으니까 틀렸어요.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지문요. 적용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명제 나와 있죠. 그럼 그 앞에 뭐만 없으면 돼? 물류시설이라는 표현만 없으면 되는 거죠. 우리가 적용하면 물류시설만 적용하고 나머지는 다 적용 의무가 없다. 이렇게 바로 치고 들어가셔야 돼. 자, 그래서 그런 거고. 3번. 조경 등의 조치를 해야 된다. 그럼 그 앞에 뭐 있어야 돼요? 물류시설. 주거적 상업적인 물류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없으니까 틀린 표현이 되게 됩니다. 4번 지문이요. 조경 의무가 있다. 이런 표현 나와 있어요. 그럼 그 앞에 주거적 상업적의 물류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지 어떻다? 옳은 표현이 되게 된다. 그래서 이런 문제, 지금 조경을 해야 된다, 조경 의무가 있다,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등등등의 표현되면 안 되고 그저 주거적 상업적의 물류시설만 조경 의무가 있고 나머지는 다 어떻다? 조경 의무가 면제되게 된다. 요렇게 가시면 돼요. 근데 제발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야. 결국 외운 걸 대입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 정도고요. 여러분 교재 223페이지에 관련 기출 문제 보니까 자, 건축 법령상 적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죠. 그럼 뭐라고요? 적용해야 되는 것만 우리는 외우셨습니다. 뭐야? 물류시설. 없어요. 기억니은 디귿에 물류시설이 없으니까 모두 어떻다? 적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 정도까지. 자, 그 외에 둘 이상의 용도직에 걸친 대제는 너무 오래전에 나왔던 주제에서 요즘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잠시 끊었다 마지막 주제 건축 절차 관련해서 몇 개만 체크하겠습니다.